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진 남편이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인성도 좋아서 친구들은 제게 시집 잘 가가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곤 했죠. 제 남편은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인성에 돈도 잘 벌고 저만 사랑해주는 만점짜리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어머니예요. 남편과 결혼 후에 첫 6개월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산 게 아니라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강남에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만 그 집에 놔둔 채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신 거죠. 시어머니가 굳이 신혼집에 들어와 함께 사신 이유는 결혼 전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함께 살아야 애군도 맞고 4대 독자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희 남편은 사주에 나무가 많은 사주라고 하더군요. 나무가 많으면 건강상으로는 위장이나 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사주에 화가 있어서 남편의 나무 기운을 눌러주어서 지금까지 사건 사고 아픈 데 없이 잘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주팔자나 미신을 믿는 편이 아니어서 제게는 허무 맹랑하게 들렸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으세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거였죠. 전 처음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착한 남편이 저희를 설득하는 바람에 그래 아기 낳을 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그때는 이 선택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사주와 미신에 접목해서 사사건건 참견을 하셨어요. 부부관계 할 때조차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부부관계는 무당이 점지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해야 했어요. 심지어 자세까지 코치해 주시기까지 하니 다 부끄럽고 너무나 민망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신혼생활이었습니다. 두어 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후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잠자리를 갖지 않았네요. 집안의 부적은 기본이고 어느 날은 회사에 출근했는데 제 핸드백에서 부적이 나오기도 해서 남들이 볼까봐 얼른 깊숙이 넣어 숨긴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제 앞에 허름한 속옷을 내밀었어요. 여노라 이거 아주 귀한 거다. 다 낡은 속옷이네요. 어머니 이거예요. 이게 왜 내 거야? 내 거지 내 그런 속옷 없는데요. 그거 아들을 셋이나 낳은 여자가 입었던 속옷인데 그거 입으면 아들 셋이나 낳는다더라. 어머니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더럽게 남이 입던 걸 어떻게 입어요. 더러워 내가 이 속옷 사온다고 얼마를 쓴 줄 아니. 그리고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야. 이 속옷에 좋은 균들이 묻어 있어서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임신되게 하는 유산균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럼 설마 그거 빨래도 안 된 거예요? 빨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안 했지. 어머니 저 절대 그거 못 입어요. 그냥 도로 가져다 주시고 환불 받아오세요. 너 정말 시애미만 안 들을 거야. 그러다 너의 못 가지면 어쩔래. 내가 지금 젊은 것도 아니고 내년 이한 40인데 요즘 조기 폐경이다 뭐다 말 많던데 너도 그러다 폐경 오면 어쩔래. 어머니, 엄마 제발 이런 것 좀 사오지 마. 그렇게 좋은 거면 엄마가 입고 내 동생 놔줘요. 뭐 이 녀석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먼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내가 애초에 젊은 여자 데리고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그런 다 늙어 빠진 애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니 엄마 민지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야. 엄마 아들도 40 넘었어. 엄마 논리대로라면 내 정자도 다 늙어 빠졌다고. 솔직히 나이 그거 숫자에 불과해. 민지가 얼마나 건강관리도 잘하는데 지금도 겉모습은 30대 초반이야. 그리고 그 나이에 민지 같은 몸매 유지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어이구 팔불질 나셨네.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그런 미신에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운동하고 영양제 먹으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팬티 환불되는 거 맞아요. 그건 왜 나 이거 환불할 생각 없다.
벚꽃 필 거다. 알았어요. 주세요. 제가 입을게요. 제가 입어도 간접적으로 효과 있겠죠. 아이고 됐어. 환불할 테니까 일리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둘의 대화만 듣고 있었네요. 시어머니의 저런 독한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시댁에서는 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도 찔끔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간신히 참을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부담 갖지 말라며 이제부터 부부관계도 우리가 원할 때 하고 엄마 눈치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지내다 보니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했어요. 게다가 약속한 6개월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진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죠. 남편과 함께 퇴교를 하며 딸일지 아들일지 얘기도 나누고 나중에 어떤 직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등 너무도 먼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답게 배가 불룩 튀어나왔었어요. 남편은 이런저런 소리를 보며 배불뚝이라고 놀렸지만 그런 놀림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밑이 축축하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늦게 왔으면 길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다며 응급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기 양막이 내려와 내진을 해보니 아기 발이 만져진다고 해서 수술을 하면 양수 파열로 수술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 상태로 누워서 아기가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그날 밤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23주 5일 만에 태어난 아기는 510g의 무게로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보내줬어요. 저는 수술로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아기의 팔은 제 손가락만큼이나 작고 얇았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를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살 가능성이 50%라고 했죠. 제발 제발이라는 말만 하며 2달이 지냈을 무렵 아기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못난 어미 때문에 제대로 커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간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보약을 지어서는 집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도 아기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기에 많이 속상해하셨죠. 그런데 곧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살 명절에 본가에 오기 전에 작은 산 위에 밥이랑 국을 떠서 모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밥이랑 국은 왜요? 집에 있는 신한테 애올려야 돼. 너희 집에 신이 안 좋다는구나. 저는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미신 얘기를 들먹이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떠난 아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느끼지 않았어요. 결국 전 시어머니께 그건 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버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얘 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니? 어차피 밥 해먹는 김에 밥이랑 국만 떠서 올리라는데 작년에 너희 애기 죽은 것도 이 집 신 때문이라고 갑자기 음성을 높이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다음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순간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애기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아직도 애기 태동이 느껴져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얘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 융한 점쟁이가 그렇게 해야 애가 좋은 대로 떠난다는데 어쩌니 그럼. 전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온 집안에 부적을 붙이실 때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구찬다고 사람들 불렀을 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기 문제를 신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냐고요. 이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되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에 놀라 지켜만 보다가 남편도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라며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절 위로해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기가 살기만을 바라던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결국 남편과 둘이서만 설명제를 보내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그런 죄가 심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냉전 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동안 잘 지냈냐면 물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의미 없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잘 지내셨냐고 여쭙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난 잘못 지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절 나무라 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졌나 싶을 정도로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나 유방암이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지난주에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은 거 결과 듣고 왔어. 그런데 내가 암이라는구나.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어머니 잘 치료받으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몇 기 암이신 거예요? 유방암 2기라는데 수술해봐야 안다는구나. 수술 예약은 하셨어요? 내가 잘 아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치료할 수 있다는구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암 치료를 왜 무당이 해요? 의사가 해야죠. 아주 흉한 무당이라서 말기암인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무당이래. 어머님, 제 남편도 알아요. 어머니 암치료 무당한테 받는다는 거. 저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암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은 신랑도 노인네가 암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거라고 하며 펄쩍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은 안 가고 신당을 찾아다니며 수백 수천만 원을 쓰고 다니셨습니다. 워낙 평생 펑펑 써도 남을 만큼 돈이 많으신 시어머니셨기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시어머니의 생명을 좀먹는 암을 빨리 치료해야겠기에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게다가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너희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웬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그 젊은 여자 무당한테 암치료를 받고 있다는구나. 지금 너희 엄마 또 그 여자 만나러 나갔으니까 한번 따라가 봐. 나는 회사에 일이 생겨서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어. 부탁하마 아들아.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찍어주셨어요. 그 주소지를 향해 가보니 주차장에 시어머니의 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께서 병원을 찾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곳은 간판도 없는 이상한 건물의 한 침대 위였어요. 시어머니는 침샘이 누워 마사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사지를 받으러 오신 거였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뭘 잘못 아셨나 보다 생각하며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사지사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암치료 마사지 꾸준히 하시면 저절로 나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벌써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암치료만 된다면야 이 정도는 비싼 것도 아니죠. 그럼요. 암도 병원 가서 고치려면 1억 넘게 되는데 저희는 마사지 회당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엄청 싼 거죠. 대신 병원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마사지로 기의 흐름을 다 잡아놨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허사가 되거든요. 알겠어요. 꼭 명심할게요. 다음번엔 침술도 시작하겠습니다. 침술은 회당 10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000만 원이요? 원래는 1000만 원인데 우리 회원님은 마사지도 받고 계시니까 특별히 500만 원에 해드릴게요. 하루빨리 쾌차하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씨 좋으신 무당 선생님 만나서 제가 참 복받았네요. 저도 치료 열심히 받고 얼른 낫도록 할게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암치료라며 고액의 마사지를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다음번엔 침술까지 한다니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사지를 모두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과 저는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가 그 사기꾼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죠. 잠깐 저 좀 보시죠. 누구시죠? 저 방금 당신이랑 있던 사람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꼬드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겁주는 말로 암 환자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하게 하고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불쌍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나 치고 말이야. 당신 사기꾼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뭐, 사기. 어따 대고 사기꾼이래. 그렇게 남편과 사기꾼이 실랑이를 벌리는데 갑자기 딸랑 소리와 함께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박무당 씨 당신을 불법 시술 및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살인죄 아니. 계곡 침술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시어머니도 불법 침술을 받아 저 세상을 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도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그러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콩밥을 먹어봐야 돼. 남편은 그 여자가 경찰에 붙잡혀 가는 걸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는 알아두으셨고 점집도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저와 남편은 작당보이를 해서 어떻게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연기자분을 고용해서 무당인 척 속이고 시어머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내가 진짜 용하다는 무당 데려왔어. 오늘 당장 보슬 해야 된다고 해서. 고맙다 며느라가. 내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다. 몸져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용한 무당이라는 소리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셨어요. 그날 무당은 고판을 버렸고 집에서는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제자리 뜨기를 연신하던 무당은 멈춰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귀가 온 사방에서 내 몸에 달라붙었는데 당장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너 죄명에 못 살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당장 이 집에서 동북쪽으로 5km 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 그리고 유시성을 가진 의사한테 가서 수술해 달라고 해. 그럼 무조건 살아. 내 말 알아들었어? 이 미련한 거사.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무당이 돌아간 후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하며 유방암을 이겨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매일 들러 항암에 좋은 반찬들과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면 신혼집으로 돌아오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상을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연신 아이고 신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무슨 전화냐고 물으니 그때 붓해주고 간 무당이 전화와서는 나보고 이제 다 나았다고 앞으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운동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점집이나 무당 곁엔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네. 내가 암에 걸린 것도 그런 게서 앞귀가 따라온 거라는데 이제 무서워서 점집에도 못 가겠구나. 암튼 내 덕에 내가 다 나았다. 정말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요 어머님 그동안 치료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라고 대답하고 시어머니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셔서는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잠시 어머님 앞에 서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다. 난 너희 부부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건데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내가 싫다면 나도 이제 그만둬마. 아기 갖는 것도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히 하거라. 나도 시집와서 진누나 키 전까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달달 볶였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한테 내가 똑같이 한 것 같아서 부끄럽다구나. 그리고 너한테 막 말했던 것들은 다 잊어주렴. 너도 사돈 때 귀한 딸 자식인데 내가 내 아들 나이 많은 건 생각 안 하고 너한테만 너무 나무랐어. 이 못난 시애미가 미안했다. 전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고 저도 눈물이나 입고 있던 앞치마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네요. 그 후로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우리 엄마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말한 대로 용한 무당이라고 연기자 세워놓고 연기한 덕분에 엄마가 병원 가서 수술한 거잖아. 나도 설마 이게 통하겠어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신에 푹 빠져 있는 줄은 몰랐어. 덕분에 당신 계획이 통했지만 말이야. 이제 그 가짜 무당시켜서 점집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일러줬으니까 앞으로 또 미신 얘기 하실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 저는 아들만 셋을 낳아 잘 키우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운동에 취미가 생겨서 그 어렵다는 필라테스며 타바타며 하나씩 마스터해 가고 계세요. 요즘은 홈트에 빠지셔서는 집안 한 구석에 홈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운동 안 하시던 아버님도 덩달아 운동하시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전 사람의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재미삼아 오늘의 운세 정도 보는 거면 몰라도 비싼 돈 들여가며 무당의 말을 맹신하는 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노력만이 내 바람을 하나씩 이뤄주는 것이지 무당들의 허언된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